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전통적인 그 관계, 예. 특수관계 이쪽을 지금 강조하는 의미가 조금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게 그럼 왜 옛날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하지만 사실은 좀 헷갈려서요. 당대당이라는 게 이 중국 공산당과 노동당 간의 당대당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국가 당이 국가를 지배하니까 중국과 북한의 국가 체제관을 떠나서 사실 당대당이라는 건 어떤 이념적인 거 그리고 예전부터 이어내려오던 어떤 그런 혈맹이라는 게 더 강조되는 그런 스케일을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외연락부라고 하는 그 중국에 있는 게 우리 통일부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은 조금 다르지만 통일부는 남북 관계만 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 안 하거든요. 대외연락부는 사회주의 국가 간의 당의 외교부보다 더 위에서 당이 국가를 지배하는 당 국가 체제니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더 밀접해졌다는 거죠. 사회주의 국가 간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옛날부터 그렇게 있었다가 시진핑 주석이 취임하고 그다음에 김정은하고 핵 문제 때문에 핵 실험 문제 때문에 정상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특수 국가가 아니라. 그래서 외교부가 전면에 나섭니다. 아하. 그러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대외연락부가 앞에 나서게 되거든요. 그리고 타이틀을 노동당 위원장 김정은, 그다음에 중국 공산당 총서기 시진핑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이제 시그널을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데 미국에다 야 우리 옛날처럼 돌아갈 거야.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한편으로 보면 이건 이제 동병상련이다. 두 번째 제 의미는. 하도 트럼프가 이제 때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러면서 세 번째는 아주 오매불망이죠. 그러니까 둘이 대화는 한데 사실은 마음은 저쪽 가 있는 거예요. 미국에.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갔던 것은 사실은 특히 반응을 보면 또 그렇습니다. 이제 김정은이 중국은 믿음직한 후방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중국 쪽에서는 그러면 북한의 요구가 응당하다, 타당하다. 이렇게 편을 들어주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작년처럼 중국 역할론 할 때는 중국이 한반도의 역할이 있다라고 강조했던 미국 입장에서 보면 부정적인 입장의 중국 역할론에서 이번에는 긍정적인 역할론으로 쟤네들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좀 조정 역할을 해주면 안 될까? 뭐 이런 시그널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 아마 미중 간의 어떤 그 지난번 12월 달에 정상회담 아르헨티나에서 작년에 할 때에도 비핵화에 협조해라 그것을 정상 간의 회의에서 아르헨티나 G20 그 회의에서 아마 있었을 거로 보여지고요. 그게 연장선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따라서 이번 4차 회담은 누가 불렀던 간에 상관없이 이 부분은 결국은 미국에 대해 하나는 미국에 대해 이런 시그널을 보내는 그런 의미가 있고 안 하면 나 좀 이렇게 투정 부리는 거지 이제 한마디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국내 설득용이라고 보여집니다. 북한은 북한 내부대로 또 중국은 중국 내부대로 내부 설득을 좀 해야 될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여하튼 워낙 중국 통일시긴 하더라도 이 세 가지 사자성어로 정리를 해 주셨네요. 고륙주책이고 동병상련이고 오매불망이다. 그러니까 이번 의미는 그렇게 저는 한국의 어떤 이번 분석하는 분들 중에서는 옛날 전통적인 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한국이 좀 더 혹은 미국이 좀 더 이 리스크나 혹은 신경 쓸 게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중재자 역할을 중국이 자청하고 이제는 나섰기 때문에 한국의 중재자론 이쪽에서 부담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북미 간 2차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미국이 중국에다가 압박을 넣었던 그 부분이 먹혀 들어갔다. 그래서 중국이 부정적 역할론에서 긍정적 역할론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오히려 애를 더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옆집에서 좀 도와주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한미 간의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눈치를 보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상무님. 이 자본시장, 특별히 주식시장의 위험자산 시장에서의 심리의 개선은 이해가 돼요. 연준의 어떤 완화적인 그런 발언 또 지금 김상순 의원께서 말씀하신 미중 간의 어떤 협상의 타결 가능성이 작년 4분기보다 훨씬 높아져 가고 있고 이런 분위기가 워낙에 낮아져 있는 자산 가격을 일정 부분 부스팅할 수 있다. 이건 아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시는 분이 많으실 거고 그런 기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드는 성적표는 굉장히 냉엄한 것 같아요. 중국의 지금
이 물가지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심리 지표들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그리고 당장 우리 수출 같은 경우도 이제 12월 안 좋고 1월 달, 2월 달도 반도체의 영향이든 중국의 영향이든 굉장히 안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 안 좋은 성적표의 백그라운드에 기업의 실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런 안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일 게 거의 명확해 보이는데도 주식이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반론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죠? 그 세상의 모든 거는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예. 방향성과 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제가 계속 안 좋아질 거다. 특히 수출 같으면은 아마 올해 1년 내내 이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안 예. 좋을 것 같고 뭐 중국도 경제가 그렇게 썩 좋아질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우리가 이 방향성에 집중하면 어떻게 여기서 경제가 돌아가고 주가가 올라가겠냐 이렇게 생각을 예. 하는데 예. 그게 아니고 과연 주가가 그만큼 떨어질 만큼 이게 많이 경기가 낙폭이 크냐라는 또 다른 차원을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람이 아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경기가 둔화된다는 걸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근데 예전에 우리가 경기 침체 겪었을 때의 공포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기억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근데 이게 진짜로 경기가 나빠지는 거는 요만큼인데 주가는 이만큼 떨어진 것인지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경기 침체로 가는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는 요만큼 떨어지는데 아직 요까지 못 갔어요. 조금만 떨어지는 상태인데 주가는 훅 떨어진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고 나면 흔히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는 것도 나타납니다. 근데 투자자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과거의 경기 침체 기억 때문에 주가를 너무 많이 끌고 내려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떨어진 것을 정확하게 한 절반 정도는 심리적으로 더 떨어진 것이지 경기가 둔화되는 거는 주가 떨어진 거 절반밖에 설명 못 한다고 봐요. 그리고 앞으로 경기가 더 나빠지겠지만 그것도 다 반영해서 봤을 때도 전반적으로 이제 주가 떨어진 거의 절반 정도만 설명해 되고 절반은 심리적으로 과거의 기억 때문에 이제 떨어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방향성뿐만 아니라 이제 폭도 같이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보통 일반 투자자들이 방향성은 굉장히 뭐 보기가 쉬우세요. 왜냐하면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쉽게 알 수 있는데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폭이 이 정도가 적당하냐라고 하는 건 사실상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이슈인데 전문가들도 요즘 방향성에만 자꾸만 집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너무 방향성만 집중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렇잖아요. 경기에 대한 전망이 혹은 실제 경기가 한 20 정도 하락을 했는데 주가라든지 위험자산 자본시장에서 반영은 한 50 정도 했다. 그래서 이 격차 30을 메꿀 것이 어느 정도까지 메꿀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데드캣 리바운스라고. 그러니까 네네. 죽은 고양이도 한 3층 건물에서 툭 떨어뜨리면 안 살아 있는 것도 이 만유 인력입니까? 이게 뭐 이렇게 탁 받고 리바운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테크니컬리 리바운드냐 아니면 이게 규모 있는 어떤 반전이냐를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 폭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상문의 의견도 좀 듣고 싶은 거예요. 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가장 어려운 게 뭐 나빠지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이거야 뭐 양자니까 이거 하나 선택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게 얼마만큼 나빠질 것이냐. 아까 뭐 예를 드셨듯이 100에서 지금 70 가는 거냐 아니면 뭐 50 가는 거냐 이걸 이제 따져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데이터마다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 실적을 중심으로 많이 봅니다. 기업 실적이 얼마나 나빠질 것 같냐. 가령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반도체 쪽만 집중해서 보면 이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반도체 집중하고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반도체 업종에서는 글로벌하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음에 그렇죠. 3위 업체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아마 기업 이익이 한 40% 정도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반도체 사이클이라고 하는 건 한번 좋은 사이클에서 나쁜 사이클로 들어가면 50에서 70%까지도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반해서 다른 일반적인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이렇게 50%씩 떨어지는 게 아니고 10%에서 15% 정도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겠는가. 이미 작년 4분기에 우리나라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 나면 기업 이익 떨어진 거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올해도 더 떨어질 거 생각해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100에서 90
또는 85 그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예. 가는 건데 주가는 늘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좀 과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근데 주가는 이제 이게 이제 90, 85가 아니고 뭐 저기 80, 75까지 갔던 건데 그게 다시 돌아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인 것이죠. 이제 뭐 추세 전환이든 그냥 기술적 반등이건 그 본질은 잘 모르겠으나 모를 수도 있으나 그 규모 이 간극이 워낙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라 하더라도 규모는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전순희 연구원, 외국인이 과연 이머징 마켓 특별히 우리 시장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를 보면은 과연 이 반등이 어디까지 지속될 수 있는가 추렴해 볼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일단 주식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삼성전자 사고 있는 거 보면 예. 사실 작년도는 계속 외국인이 삼성전자 팔았고 5조 원 정도 팔았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격이 낮다라는 그런 부분들 또 이미 많이 정리를 했다라는 부분들 측면에서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외국인이 지난주에 그 연초 이후에 채권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팔아요? 예, 예. 일단 이번 주만 거의 2조 5천억 원 정도 이제 순 투자를 줄였는데 예.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중국계다, 뭐 템플턴이다, 그리고 이제 연초기 때문에 아예 포트폴리오 조정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 예. 아니냐. 작년도 외국인이 채권을 20조 원 샀는데 올해는 팔기로 결정한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들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확실한 거는 아직 외환 시장에서는 환전이 안 되고 있다. 라는 점을 일단은 좀 주목해서 보고 있고 이제 만기 도래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시 재투자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뭐 그동안에 했던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의 그 채권 매매 행태에 대해서도 좀 연초에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2조라는 게 뭐 사실 우리 투자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 때는 굉장히 큰 규모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만 채권 시장이 사실 주식시장보다 훨씬 크죠. 규모라는 측면에서 외국인들 플레이도 사실은 채권은 한 단위, 그러니까 한 개를 계약했다, 트레이딩했다 그러면 그걸 100억으로 통상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만큼이 어느 정도의 충격을 줄 수 있는 물량인지에 대해서는 차치하더라도 2조라는 게 너무 작은 것도 아닌데 환시장에 영향을 안 주는 걸 보니까 환전까지는 안 하는 상황이다. 네, 그런 얘기시고. 단지 이렇게는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의 경우에 이게 그냥 템플턴이나 뭐 중국계다 특수한 어떤 포트폴리오 조정이 아니고 외국인이 작년에 한국 주식은 팔고 채권은 사는 그 포지션을 만약에 어떤 변경이 있다면 한국의 큰 리스크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어떤 이 성장성의 저하로 인한 안전자산 형태의 채권 매수가 줄어들고 지금 우리 김상무께서 말씀하시는 위험자산 쪽의 익스포즈를 늘리는 포트폴리오의 변화, 아셋 알로케이션의 변화는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는 기대를 하면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근데 저는 조금 그렇지 다르게 않고. 생각하고 예. 있고 일단 채권을 매입한 주체들이 예. 대부분 뭐 중앙은행, 국부펀드 약간 플레이어들이 좀 네.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의 기대를 동원 안 해주시는군요. 아니 근데 이게 저 채권을 팔고 주식을 사는 국면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이나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냥 자본 이익, 그러니까 주식으로 더 많은 수익을 올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 그게 우리 한국의 성장성에 대한 바로미터다. 외국인들이 보는 시각을 극명하게 나타내는 거라서 중국 경제에 대해서 우리 김상순 의원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밖에서 굉장히 문제 있다고들 해요. 문제 많죠. 예, 그리고 부채 문제, 부동산 문제, 기업들 또 구조조정 문제. 근데 이제 중국을 워낙 자주 왔다 갔다 하시니까 중국 경제 주체들, 특별히 기업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바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지난 12월 달에도 연용성, 길림성, 산동성 그러니까요. 이제 돌면서 예, 반응도 좀 보고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떤지 좀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예, 내수 시장을 진작을 시키려면 부동산 계속 잡아야긴 하지만 예. 한 30% 이상 차지하거든요. 그렇죠. 이거 매력적인 걸 안 놓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시진핑 정부도 원래는 이 5대 부채 문제, 예. 중앙정부, 지방정부, 예. 국영기업, 민간기업, 그다음에 개인을 포함한 가계부채. 예, 이거 조정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속도 조절 나섰단 말이에요, 정책이. 예, 그다음에 감세 정책 해주잖아요. 예. 그 안에 부동산, 뭐 보유세, 개인 소득세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얘기는 그다음에 돈 풀잖아요. 유동성 증가시키고 이런 정책들이
미중 그 무역 전쟁 때문에 발생되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1대1로도 막히고 있고. 예. 그러니까 내수로 살아야 되는데 내수의 가장 매력적인 거는 부동산 시장이죠. 부동산이다. 그럼 부동산 기본 인프라 투자 확대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정책이 또 재밌는 게 하나 나왔어요. 뭐냐면 그 전까지는 이 정부가 제도나 개혁을 이 관련된 제도나 개혁을 정부가 중앙정부가 했단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성정부에서 관리하게 되고, 근데 이걸 각급 도시로 다 내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자율성을 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 저는 이거 바꾸고 얘기하면 관리 감독 강화죠. 그러니까 네. 책임을 도시에다 다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 중앙정부나 성정부는 책임질 일이 없는 거죠. 잘못되면 이건 이제 인민들이나 이런 사회 불안, 불만 이런 것들은 저 시장이 잘못한 거죠. 한 쿠션 매긴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자율성을 줬다라는 말은 좋은데 예. 시장 자율성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자율성이 아니라 사실은 관리 감독을 강화시켜서 책임제로 간 거예요. 근데 그러면 뭐가 문제가 또 재밌는 게 있냐면 그러면 도시들끼리 그러면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투자에 대한 이걸 할지 그렇겠죠. 말지. 예. 근데 일테면은 연안 해안 도시 같은 발달된 도시들은 다른 걸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다른 2급, 3급, 4급 중소형 도시들은 뭘 가지고 발전해요?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을 손을 안 댈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에서 보면 중앙정부의 개혁에 대한 의지,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하고 지방 소도시의 자율성 문제에 대한 부분이 한판 승부가 좀 벌어질 것 같다. 이게 있고 또 두 번째는 그러면 중산계층이라고 이제 13억 중에서 대충 우리가 지금 정확한 그 개념으로 뭘 잡았는지 좀 모르겠는데 어쨌든 4억 명 정도를 보고 있어요. 4억 정도. 예. 그럼 4억 정도의 시장 자율성을 갖고 있는 이 중산계층하고 예. 도시가 갖고 있는 정책에 대한 자율성 이게 한바탕 자율성끼리 부딪힌다는 거죠. 이랬을 때 이제 중앙은 빠져 있는 거죠. 자, 이 두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도시 간의 눈치 싸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도시 같은 경우는 2주택 지금 보유하는 거 허용했습니다. 예. 한 상급 도시 정도 되는데 예. 다른 도시들은 눈치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뭘로 평가가 되냐면 연말 가가지고는 도시 성장 기본적인 그 지수 가지고 평가를 할 거거든요. 예. 그러면 부동산이 도대체 그럼 잡은 겁니까? 안 잡은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거꾸로 보면 이게 호재다 보는 거죠. 부동산 시장을 투자할 수 있는 호재다. 근데 저는 돈이 없네 이제 이럴 때. 예. 꼭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부동산에 한번 투자할 만한 시점이 왔다라고 거꾸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5대 부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소득 양극화도 예. 소득에 대한 양극화 결국 부동산이 다시 시장이 활성화된다고 본다면 가장 큰 부분이 이게 부동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거기에서 또 문제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와 농촌 간에 도시 간에 내부 도시 내부에서 예. 이런 부분에서도 사회적인 불만이 또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서 좀 많이 집중이 좀 될 것 같아요. 예. 자, 뭐 미국 경기의 하강에 대한 걱정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2019년 글로벌 경제를 이렇게 크게 조망하는 과정에서 아마 대체로 가장 큰 걱정의 핵이 중국이라는 데는 대부분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김일구 상무께서는 중국의 어떤 너무 긴 안목 말고요. 2019년 내에서의 중국 자산 시장이라든지 중국의 경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해야 우리 경제에 주는 임팩트에 대해서 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중국 경제를 아직까지 국가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80년대 경제랑 좀 비슷하게 보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주도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로 당시 우리나라는 분당 일상 개발하다가 이제 인플레이션에 직면을 했죠. 물가 예. 상승률이 10%씩 올라가는. 그러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금리 자유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원 배분의 기능을 정부가 갖고 있던 걸 시장으로 돌리면서 예. 정부의 경제 간섭을 이제 낮춘 거죠. 근데 예. 아직까지 중국은 그 단계까지 가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중국은 여전히 정부가 주도를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시진핑 정부는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보다 이 완만하게 낮춰 나가는 연착륙 정책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 정책이 이제 어떻게 하면 잘못하면 경착륙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들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중국은 그 정도로 정부 정책이 안 먹히는 나라는 아니에요. 정부 정책이 먹히기 때문에 연착륙 정책을 쓰다가 작년처럼 제조업 성장이 갑작스럽게 악화되는 상황이면 또 이제 돈을 풀어서 성장률을 좀 더 끌어올리는 이 미세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통하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안 통하기 시작하면 중국 정부로서도 급하게 정책을 바꾸게 될 건데 그게 뭐 여러 가지 시장 지향적인 정책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지금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작년에 뭐 미중 관세 전쟁 때문에 생겼던 성장률의 둔화는 미세 조정을 통해서 다시 예. 만들어갈 건데 결코 부양책을 쓰면서 끌어올리지는 않을 겁니다. 끌어올리지는 않을 거고 이 정도에서 조금씩 계속 또 낮춰가는 정책을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만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의 부양책을 기대한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큰 오판이고요. 예. 글로벌 투자자들은 중국이 큰 문제 없이 그냥 성장률이 완만하게 계속 연착륙해 나가면 그러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게 이제 가이드라인이 7%, 8%였다가 7% 되고 뭐 바오8, 바오7, 바오6 뭐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아주 본질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늘어요. 정말 6.5 맞냐? 네. 근데 그게 사실 뭐 규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니까 이 세 분이 다 웃지 않습니까? 그냥 요 토픽에 대해서 그냥 아주 간결하게 세 분의 의견을 하는. 그 6.5 정도에 사실 예전부터 1점 내지 1.5%를 빼라고 그랬어요. 아니, 빼라는 분도 있고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분도 그런데 그런데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예. 중국의 저명한 그 학자예요. 경제학자인데 예. 1.7%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작년에. 예. 그래서 올라가자마자 인터넷에서 바로 삭제됐어요. 예. 그래서 그 1.7%인데 그러면 통상적으로 전문가들한테 이제 제가 경제 전문은 아니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중국 쪽하고 그럼 대충 감으로 이렇게 보면 한 3 내지 4%까지도 봐도 된다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1.5%가 아니라 더 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5%대 5자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5%. 그다음에 환율 7위엔 1달러 7위엔에서 넘어가는 거 그래서 7자 조심하고 그다음에 외환 보유고 3조에서 2조로 내려가는 2자 2, 5, 7을 조심하라 그랬는데 5자는 이미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한 4 정도가 3, 4%니까 4.5%? 뭐 4 정도의 좀 성장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리고 요번에 그걸 증명하는 게 뭐냐면 광동성이 대부분 제일 먼저 실적 발표를 해요, 연말에. 근데 중앙정부에서 올해는 광동성에서 발표하지 말아라고 명령이 내려갔거든요. 그래요? 그 얘기는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내부적으로 필요했다는 얘기죠. 전승규. 사실 이제 중국 경제 지표에 대한 의구심은 어떻게 보면 좀 식상한 재료인 것 같긴 한데 보면 이제 중국이 이제 엄청 큰 나라인데 예. 경제 지표 발표가 상당히 빨라요. 그래서 정말 항상 신기하다라고 생각은 했고 제가 수치를 얘기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예.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걸러서 봐야 될 대목은 있다. 네, 추이는 좀 볼만하지 않을까. 네. 김상문이? 저는 중국이 지금 한 4%대 성장을 하고 있다고 봐요. 이거 김상순 의원하고 비슷하시네요. 네, 근데 이제 GDP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의미 없는 것들을 많이 플러스 시키기 때문에 가령 뭐 그냥 팔리지도 않는 집만 지어도 GDP 성장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체감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공장 짓고 그냥 뭐 기계만 들여놓고 아무도 없어도 예. GDP 성장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런 성장을 꽤 많이 해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자기들이 목표하는 성장률이 안 나오면 리커창 총리가 이제 예전부터라도 이거 전문가인데 그러면 여기 아파트 몇 채 더 지으면 성장률 0.2% 더 올리겠네 이런 계산을 정확하게 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너무 익숙하게 성장률을 만들어 와서 그렇지. 근데 요런 저런 거 다 빼고 진짜로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생활에 지속적인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성장률 이렇게 보면 저는 중국이 한 지금 한 4%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체로 뭐 그러시네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국 정부의 그 통계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뭐 확증이 없으나 단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거는 하락의 정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떻게 보면 추세니까 그런 것 좀 보고 리커창 총리 얘기를 해서 그냥 언뜻 든 생각인데 언론에 한 번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 그분은 뭘 하십니까? 정말 예전에는 저희가 리커창 총리의 뭐 그 경제 정책이라든지 뭐 리커창이 추구하는 어떤 성장 전략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 자리에서. 근데 최근에 한 2018년도에는 한 번도 회자 안 된 것 같아요. 리커창 총리, 그러니까 이번 체제가 예. 시진핑 리커창 그 쌍두마차 예. 2+5 체제가 사실은 2013년 11월 예. 3중전에 7대 계획 발표할 때 이미 1+6로 넘어갔다고 저는 이미 했고 책으로도 썼었는데 실제로 그 이후로 보시면 2014년 15년에
경제공작회의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상해 가셔가지고도 또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바로 보도가 안 돼? 예, 아니 보도는 되는데 그 나중에는 그 부분이 점점 약해져요. 음. 그래서 결국 경제 쪽도 이미 류허하고 왕岐산 쪽으로는 이미 넘어왔다. 그러니까 시진핑 쪽으로 넘어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분이 조금 고립된 비운의 2인자군요. 그런 경우가 돼버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리커창 우리가 이제 그 전에 리커창 지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예, 경제 성장률, 중국의 성장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뭐 철도 운송량, 전력 생산량 뭐 이런 걸로 그다음 통화 공급 뭐 저기 M2 증가율 이런 걸로 계산을 해보면 대충 나온다니까 리커창 총리는 이런 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철도 운송량을 늘리고 이게 뭐 전력 생산량 늘리고 통화 공급하면 성장을 올라간다라는 예. 그런 계획 경제에 굉장히 많이 저기 열중하시는 전공이 분이에요. 또 그쪽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처음부터라도 이런 것하고 조금 떨어져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연착륙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쪽 계획 경제하고는 지금 길을 다른 길로 가고 조금씩 가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리커창 총리가 전면에 나서기에는 리커창 지수 이런 거 내세우면서 중국 경제 이야기하기에는 이제 중국은 거기서 너무 많이 바뀌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리커창 총리의 그 연설 장면을 보셨습니다. 워낙 이제 인상이 그렇긴 합니다만은 제가 들어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지 다크서클이 훨씬 더 까매진 것 같네요. 예. 전승기 형은 국제 원자재 시장 팔로업 좀 해보죠. 예, 일단 대부분 뭐 구리, 니켈 대부분 가격이 올랐고요. 뭐 최근에 이제 금융시장 상황들, 뭐 연준, 뭐 미중 무역 협상 그리고 또 예. 중국의 이제 부양 기대 이런 것들 때문에 상승을 하긴 했는데 그 폭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뭐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 김상훈님 뭐 이 비교적 낙관론을 펼치고 계신데 만약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 낙관론에 부응을 하신다면 투자의 초점은 어디다 둬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연초고 그러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꽤 많이 움직입니다. 작년 연말에는 어차피 뭐 이번에 뭐 주식 샀다가 연말까지 안 올라가면 의미 없다라고 했다가 지금 이제 뭐 1년을 보고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 많이 하는 종목을 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도 물론 테마 이런 거는 그다음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연초에는 좀 자기네들이 볼 때 저평가됐고 그리고 올해도 이익이 괜찮게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종목들을 매수해서 1년 내내 깔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지금 매수하고 있는데 그런 기관들의 순매수 종목 중에서 좀 저평가됐다고 판단하는 종목들을 좀 가려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주 그냥 너무 와이드해요. 우리나라 시장 대부분 다 저평가돼 있어요. 네. 안 그런 섹터도 있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작년 연말에 포트폴리오 조정도 하고 또 펀드의 이동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자이반 타이반 로스카또 하고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급상의 불균형으로 순간적으로 저평가의 국면에 와 있는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보니까 이제 다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리바운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1월 장에는 그런 일종의 바게너 헌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김상순 위원부터 이번 주를 다음 주를 관통하는 한 줄 평을 좀 들으면서 마감을 할까요? 미중 무역 분쟁은 올해 그 가장 화두인데요. 예. 사실 이게 국내 정치가 상수가 된 것 같아요. 예. 국내 정치, 미국과 중국의 국내 정치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국내 정치의 역동성이 관계에 영향을 훨씬 더 직접적으로 미치는 2019년이 될 그렇습니다.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전승기 연구원. 예, 전 교차는 기대와 공포인데요. 예. 일단 뭐 연준도 조금 유연해졌고 미중도 뭔가 풀리는 것 같아서 시장이 다시 또 뭔가 좀 긍정론을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이제 주가 빠졌을 때 연초에랑 비교해 보면 미국 그때는 금리 상승이 이제 주가 하락을 견인한 반면에 지금은 미국 금리는 낮아져 있고 또 EMBI 스프레드나 그런 신흥국의 리스크 지표들은 또 올라가 있고 여전히 좀 불안한 국면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좀 계속 면밀하게 경제 지표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김상무님. 네, 지금 이 주가가 뭐 반등하고 있긴 한데 이게 기업 이익이 증가하고 경기가 좋을 때 주가가 쭉 치고 올라가는 모양하고는 다른 모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
지수에서는 크게 상승을 많이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나빠지는 걸 너무 많이 주가가 떨어진 걸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지수 투자는 그렇게 큰 재미는 아마 없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종목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종목에서는 꾸준히 이익을 내는 종목 그리고 지금 기관들이 사고 있는 종목 이런 데 중점을 많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좀 매주 그런 건 아닙니다만 주식 투자를 비교적 잘 그리고 오랫동안 하신 분들하고 이제 간혹 통화를 해봅니다. 특별히 연말 연초에 그런 분들과 이제 의견들 여쭤보고 전반적으로 비교적 투자의 인사이트가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런 대화의 소스로 씁니다마는 오늘 아침에도 한 분과 통화를 해보니까 2019년의 주시장에 대해서 너무 비관을 할 필요까지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금의 중요성도 여전히 간과하면 안 되는 그런 시장일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굉장히 평범한 얘기입니다만은 현금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상태에서의 마음의 편안함이 오히려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2019년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굉장히 저로서는 2019년 내내 좀 명심해야 될 그런 조언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투자증권의 김일구 상무 그리고 삼성선물의 전승지 연구원 그리고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김상순 전문위원과 오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금요일에 보내드린 증시라인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쌀쌀합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고맙습니다.